비유동부채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단원평가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실무분기 문제 지금 7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무 이론 문제는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인가요? 128페이지인가요? 우리 12번 문제는 129페이지에 있는 문제이네요. 네, 그래서 129페이지에는 12번 문제 먼저 볼게요. 당사는 만기 3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액면가액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3년 액면가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채 발행에 대한 분계라고 추정이 되시죠. 그러면 사채는 반드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대변의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발행가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예금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의 발행가액은 9,5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1억이었던 사채가 9,500만 원으로 발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금액이 줄어든 걸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액면가액보다 더 커지는 걸 할증 발행이라고 하죠. 그럼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나오는 계정 과목은 1억과 9,500의 차이만큼인 500만 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사채를 무엇하였다? 할인하였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자본에 가면 자본을 증자한다라는 걸 배워요. 자본금이 증가되었다라고 해서 증자라고 하는 건데 그때도 할인과 할증 발행이란 부분이 동일하게 등장이 돼요. 그러면 액면가액이랑 발행가액이랑 차이만큼을 뭐로 처리하느냐? 라는 계정 과목의 이름표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채가 액면이 아닌 할인이나 할증 발행으로 결정이 되는 건 시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장 이자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자본은 저희가 배우시겠지만 이자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수요와 공급의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질될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차 할인 발행 자금 500만 원인 것도 결정받고요. 액면가에 우리 1억이라는 것도 결정했고 받은 돈도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요건 맞춰서 그대로 차변과 대변에 기록만 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쪽을 먼저 쓰든 상관없지만 편안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변에 액면가액 1억을 먼저 기록했고요. 자, 그러면 대변의 금액은 모두 다 충족이 되신 거죠. 그럼 차변에 받은 돈, 그래서 보통 예금이라고 기록하시고 9,5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의 아래쪽에 사채 차금 계정입니다라고 기록을 해드린 건 계정 과목 성격을 가져가시라는 취지예요. 네,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는 저 부분이 저희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란 걸 해보셨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 만들 때 얘는 차감의 성격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설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구랑 사채랑 따라다니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정 과목 성격 때문에 가로치고 써드린 부분.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째 문제, 사채 액면 총액 600만 원이고요. 상환의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네요. 발행의 금액은 580만 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 예금하다. 결론적으로는 액면가 600만 원짜리 사채를 나는 580만 원에 발행. 그리고 58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대변에 사채 액면가 600만 원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전에 풀었었던 문제랑 다른 점은요. 자, 지금 이 부분도 할인 발행이잖아요. 그러면 할인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600과 580의 차이인 20만 원만큼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거 요거죠. 사채 발행비 얼마가 발생했다? 10만 원.
자,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이건 뭐로 처리하시라고 배우셨어요? 우리 발행 금액에서 무엇한다? 차감한다. 그래서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감하라는 얘기는 58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시면 발행의 금액은 570만 원이 된다라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회계 처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럼 사채 발행비는 일종의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는 돈에서 빼실 수도 있고 내가 별도로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금은 대변에 감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뭐를 써주시면 되고요. 사채 600만 원 액면가액으로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합계는 610만 원. 자, 차변에 기록하시는 부분은 우리 돈 받은 거, 보통 예금으로 우리 납입금 전부 580 받았고요. 그리고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 상태에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할인 발행 자금이 증가할 것이다. 가산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7번째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직원이고요. 여러분 생산 직원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사무직, 영업부 직원, 뭐 구매부 직원, 자, 그런 요건을 꼭 확인하시라. 자, 왜냐면 생산 직원이라고 나왔으면 우리는 제조 원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 몇 번 쓰신다? 500번대 있는 코드를 쓰신다. 자, 그래서 장현정 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1,200만 원. 자,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의 퇴직금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여를 주거나 퇴직금을 주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32만 원을 원천 징수한 후, 자, 여러분 원천 징수를 내가 한 거예요. 당한 게 아니라. 그러면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면 이거는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는 일정한 시점에 무엇할 것이다? 낼 것이다. 납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는 어디에?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원천 징수한 건 뭐로 처리하셔라? 예수금 처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금 132만 원이 있고요. 자,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1,200만 원 마이너스 132만 원 뺀 금액이겠죠. 그럼 보통예금은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건 뭘까요, 여러분? 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시점이 등장이 되면 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또는 장부에 가서 뭘 찾아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누적죄 퇴직금을 주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업무하실 때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내가 인식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만 시험은 그거를 텍스트로 써주는 거죠. 업무는 그 텍스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텍스트의 글씨를 여러분 찾는 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가로치고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퇴직 직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직금 지급할 때는 누구와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무엇 하셔라? 우리는 상계를 먼저 하셔라. 그래서 우선 상계를 하셔라. 자, 근데 상계를 하고 나서도 무엇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잔액이 무엇하다라면 부족하다라면 무엇 하셔라? 당기 비용 처리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기 비용 처리하는데 계정 과목은 뭐로 쓰시면 돼요? 우리 퇴직금 주시는 거니까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 있죠. 다만 제가 아까 여기서 생산직을 강조했던 이유는요. 만약에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퇴직급여가 우리는 제조 원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무실 직원이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구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 퇴직금은 1200인데요. 충당부채는 20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충분하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럼 원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예요. 그러면 어느 변에 있었을까요? 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에 있었겠죠. 그러면 차변으로 보내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분개를 그럼 해볼게요. 어느 변을 쓰시든 여러분 요건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차변부터 쓸게요.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만 원 상계.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주기 전에 세금 뗀 거, 우리 예수금 132만 원. 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우리 1068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전액 주었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회사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 여러분 확정기여형 DC는 연봉제 퇴직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봉제의 의미는 내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1년치만큼 입금을 시키면 끝나는 부분. 그래서 그만둘 때 회사가 별도의 처리는 없다. 회계처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죠. 다만 종업원이 그만두면요. 퇴사했다라는 표시를 내주는 행위가 있죠. 4대 보험 상실신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만두시게 되면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소득세 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입을 했고 500만 원.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직 직원에 대한 건 300. 생산직 직원에 대한 건 200만 원을 무엇하였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사실상 이 부분은 회사가 지급을 했는데 우리 어디에요? 연금사업자에 입금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DC는 우리 불입하는 금액 또는 적립금, 전액을 뭐로 처리하셔라? 비용 처리하셔라.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적립했던 이유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쓰시면 되죠. 근데 항상 조심할 건 무엇이다? 사무직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고 생산직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800번으로 이 부분은 5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0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퇴직급여 제조 원가 200만 원, 대변엔 보통예금 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시험 문제 내는 패턴은 비슷해요, 여러분. 이 패턴에서 금액만 바뀌는 거고요. 그냥 전부 다 판관비로 낼 건지, 전부 다 생산지고 낼 건지 이런 부분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 개 섞어서 냈고요. 11번째 문제. 임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DB, 여러분, 우리 DB는 누적제 퇴직금이죠. 네, 누적제. 자, 그래서 이 누적제 퇴직금은 종업원이 완벽히 그만두는 시점에 우리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쌓아놨다가 무엇하는 거?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뭐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 그래서 우리가 납입한 금액은 모두 다 자산 처리.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1000만 원을 당좌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 자, 당좌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은 감소. 그러면 정리 끝난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 써주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1000만 원 씁니다. 자, 여기 부연 설명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 분명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운용자산은 원래 투자자산의 성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면 투자자산이 원래 맞는데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가서 보니 우리는 누적돼 퇴직금인 회사들이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을 갚아야 되는 빚처럼 결산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분이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무엇으로 표시해라? 차감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투자자산 쪽에 잔액만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거든요. 자, 그거 기억 같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론에서밖에 못 내요, 여러분. 왜냐면 이 부분을 실제 시험에서 낸다라면 내가 입력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재무제표에 가서 조회해서 나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산실무로는. 왜냐면 전체 DB를 채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번 문제만 채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자, 제가 투자자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래처 관리하셔야 되죠. 네, 거래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반드시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어디에 입금시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국민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에 가입했다. 그럼 국민은행 넣어주시고 나는 삼성생명에 가입을 했었다라고 하시면 삼성생명을 넣어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시험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냐면 일관성이 없다예요. 자, 일단 전산세무회계는 한동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답안 공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답안에 공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수검자들은 이제 멘붕 상태가 오겠죠? 원래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나와져 있는 시험 지문에 뭐가 있으면 우리 거래처가 명기되어 있으면 꼭 넣으셔라. 업무는 무조건 넣는 거예요. 자, AT는 넣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AT도 참 재밌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단서를 달아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T는 입력하는 거로 채점을 하는데 본인들이 넣지 말라고 하면 채점 안 하겠다의 관점입니다. 그때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넣는 게 원래 맞습니다. 저희가 수험서여서 이거 안 드린 거거든요. 네, 안 내는 쪽을 더 많이 내고 있어서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째 문제. 당사의 공장을 주식회사 부동산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부동산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여러분 부동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자, 내가 받은 당좌수표는 내 수표예요? 남의 수표예요? 남의 수표죠? 그러면 누가 발행했다? 타인이 발행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나는 받았습니다. 자, 타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점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개정 과목 뭐로 가셔야 돼요? 현금이에요. 우린 또 당좌수표를 받았으니 또 뭐라고 쓸까요? 당좌예금 너무 당당하게 쓰고 나오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땐 내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쓰는 게 맞지만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때는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는 선수표 잘 안 낸다고 했잖아요.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서 전산실무 시험으로는 선수표 문제를 거의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수표면 어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음의 성격으로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 무엇으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 뺀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못 받았고요. 읽어봤을 때 누가 봐도 상거래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로 써주시면 돼요? 미수금. 거래처는 부동산.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뭐 받았다고 명확하게 써 있냐면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부채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집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내가 주는 돈이죠. 그래서 자산이고. 그럼 대변 정리 끝났고 차변 정리 끝났네요. 그러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임대보증금, 주식회사, 부동산 이거 거래처 코드 넣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도 반드시 거래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써주시고 나머지 잔액 1,500은 미수금. 자, 미수금에도 반드시 부동산 기록하실 것. 이 문제 안 틀리셨을까요? 네,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 많아요. 현금 때문에 모두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심 좀 해주시고요.
자, 신한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입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여러분 5년 상환 조건이네요. 그쵸? 은행은 신한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장기이다, 단기이다? 장기. 그리고 분명히 차입했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리고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효동부채 분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차입금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대부분 안 틀리시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억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엔 반드시 신한은행 1억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논란이 되냐면 아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저 보통예금도 신한은행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은행을 거래하고 있어서 그 은행에 입금을 해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변에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거래처를 보통예금 쪽에도 낸다라면 명확하게요. 신한은행에서 빌렸고 신한은행 보통예금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AT 시험 볼 때는 은행이 두 곳이 다 기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빌려오는 쪽에도 은행 이름이 있고 입금된 쪽에도 은행 이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은행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은행일 수도 있어요. 자, 실무 이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시면 9번째 문제.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밖에 구분 안 하잖아요.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가 맞죠.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가 되죠, 여러분. 이런 건 틀리지 않으시겠죠? 정말 시험 보러 갔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정 과목 등록 메뉴가 있었죠, 여러분? 네, 거기 가셔서 찾아보시면 우리 계정 과목 보통적으로 쓰는 건 전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종업원 급여는 퇴직급여 외에 종업원 급여와 우리 퇴직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자, 다음 중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회계 문제인데요. 대부분들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많이 느끼셨던 문제이세요.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원문에 있는 내용을 요만큼 발췌해서 냈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은 그냥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해설 부분에도 기록을 해드렸는데, 자, 우리가 퇴직급여 외에 종업원 급여라고 하는 회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회사에서 임금을 주었다거나 또는 사회보장 분담금에 해당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익 분배금이 있었다거나 상여금이 있었거나 또는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라고 하는 네,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복리후생적으로 의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회사가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급여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지냐면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실제 이제 근무하러 가보시게 되면 어떤 회사는 급여라고 안 쓰고요. 복리후생비라고 쓰던데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인건비의 성격으로 들어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급여도 있고 상여도 있고 뭐도 있다. 퇴직급여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성격을 물어보는 부분. 그리고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 외에 종업원 급여로 회계 입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기퇴직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시켜서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회계 기준입니다, 여러분. 회계 기준. 세법 기준이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는 성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와 세법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근데 인건비 전체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네, 인건비로 들어오는 관점은 세법이든 회계든 그 관점은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는 일시퇴직금, 그만두면 바로 주는 게 일시죠. 한꺼번에 받는 거. 자, 그리고 퇴직연금도 퇴직금이겠죠. 자, 그리고 퇴직 후 급여라고 해서 지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퇴직 후 생명보험이 있었거나 퇴직 후 의료급여가 있었거나 여러분 재직 중이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후에 회사가 주는 돈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모두 다 퇴직급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왜냐하면 명예퇴직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퇴직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퇴직급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 기준입니다. 세법은 퇴직금으로 보지만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냈던 걸 저희가 시험 범위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 여러분. 세무 1급에서도 안 물어보는 문제를 회계 1급에 내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회계 기준, 우리 기준서가 번호가 있거든요. 그 기준 갖다 놓고 전부 다 정독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전산세무 1급이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아주 바닥이죠. 1%, 2%, 3%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시험 문제가 아예 원문을 다 읽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을 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다 탈피한 것 같기는 하지만 가끔 이런 문제를 내는 출제자도 있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충당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자, 우발 부채도 충당 부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여야 된다. 바로 답이네요, 여러분. 네, 답은 1번. 왜냐하면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를 못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으로? 주석으로 공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하는 비유동부채로는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자,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고 했죠. 매우 높아야 한다.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까지 모두 무엇하면 충족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당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3번째 문제.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여러분, 할증이든 할인이든 우리 이 발행과 관련된 차금의 무엇은 상각액은 매년 둘 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둘 다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목적상 여러분 좀 어렵다. 사채 분계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급수까지는 딱 요 부분의 수준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시험 보시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 문제로 됐을까요?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러면 답은 틀린 거 찾으려고 했으니까 3번. 자, 네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무엇하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럼 여러분, 사채 할인이 아니라 할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감이 아니라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록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숙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 재무상태표에 관련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의 차감 계정, 부채의 가산 계정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요. 자산에서 차감을 하거나 부채에서 차감하는 거 두 개를 같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물어볼 때 시험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자산의 차감 계정만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고요. 부채의 차감 계정만 물어보기도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자산이든 부채이든 차감이면 다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 운용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대손 충당금 2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에서 차감하고 대손 충당금 우리 채권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가 된다? 그냥 비유동 부채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부채로 기록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반복학습을 좀 한다라면 자, 자산의 차감 계정은
대손 충당금이 있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었고요. 국고보조금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3번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들어오는 것이고, 자, 부채 차감 계정은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배우고 얘기로 들어봤던 현재가치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부분? 자, 액면가처럼 보여지는 금액이 명목가액이에요. 지금 현재의 금액. 그걸 명목가액이라고 했었고요. 미래에 이 금액이 무엇되더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이 명목가액과 미래의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이 뭐가 생길 수 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명목가액으로 기록하지 않고 현재 가치로 평가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했을까요? 최근 수업했거든요. 우리 충당부채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네. 충당부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측정이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그 측정했던 충당부채가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충당부채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측정이란 부분 얘기할 때 최선의 추정치로 해라. 너가 결산 시점에 얼마에 대한 금액인지를 측정할 건데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해주고, 근데 그 최선의 추정치를 들어가서 보니 명목가액과 내가 지금 측정한 명목가액, 지금의 금액과 미래의 가치가 다르다라면 그게 현재 가치인 거고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그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또는 중요하다라면 현재 가치로 기록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명목의 가액은 1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라고 해서 측정이 된 금액은 150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150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50의 차이는 뭐로 표시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이 가치에 대한 할인 자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나오는 데를 따져보시면 우리 왜 그 자동차를 할부로 사거나 또는 캐피탈을 통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는 리스를 통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할부로 사든 캐피탈을 통해서 사든 리스로 사든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할부로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던 기업. 자, 그들은 절대 공짜라는 건 없어요. 내가 36개월 할부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니죠. 내가 3,600만 원을 지금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씩 100만 원씩 36개월 나눠 받겠다? 그럼 돈이 들어오는데 3년이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3,600과 추후의 3,600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뭘 받아요? 이자를 부여하잖아요. 카드도 그래서 할부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캐필탈도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리스도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자가 이 현재 가치 때문에 나와져요. 그럼 제가 실제 갚아야 되는 돈은 3,600에 플러스 이자 비용의 성격이 붙거든요. 그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몰라서 써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시험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붕괴 문제 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중소기업은 현재 가치 평가하는 게 회계직도 많지도 않은데 이 복잡한 걸 끌고 다니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발생되는 시점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실제 현재 가치라는 걸 등장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내고 있지 않고요. 근데 상장사는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갚을 때 이자 비용하고 상계 정리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하는 처리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써드려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부채의 가산 계정,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죠. 매출원가 차감 계정엔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환출, 할인 있고,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차감 계정엔 매출, 애누리, 우리 환입,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하시라는 취지에 여러분 다른 취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니까 정리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채 부분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요, 교재에 수록된 것만, 단원평가에 나와 있는 부분만 대체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시험 보셨을 때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으세요. 정말 극소수예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